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 아빠는 늘 싸우셨고 아빠는 술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새 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나마 동생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종 새 운동화나 옷을 사다 주셨지만 저는 동네 언니들 옷을 물려 입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10살 때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12살 때는 아버지마저 지방으로 돈을 벌러 가신다고 했고 그렇게 저와 동생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부터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기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신 아버지는 저희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으셔서 음에 주고 가신 돈이 떨어지고 나자 저희는 굶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지라 동네 사람들이 저를 측은히 생각해 이것저것 주시기도 하고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저희가 원치 않아도 저희가 다니면 안쓰럽게 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나왔나 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버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동네 근처에 시장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아는 분의 추천으로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식모살이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모님께서는 집 정원 한쪽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원룸처럼 이루어진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시며 새벽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집이니 숙소라고 하시며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좋아 보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야 할 동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혹시 동생도 같이 와서 지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고민을 하시던 사모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날부터 저는 식모 일을 하며 동생을 악착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장님과 사모님은 6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는 설거지를 했고 7시쯤 동생 아침을 차리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기본 청소와 대청소, 이불 빨래, 장보기 등등 하루가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시절 일을 시키면서 월급은 제대로 안 주는 주인들도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 사모님은 좋은 분들이라 단 한 번도 월급을 안 주신 적도 없었고 그 덕에 저는 동생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말수가 적어진 동생은 다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창고를 다녀오면 잠들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제1의 대학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아깝지 않았어요. 동생의 합격 소식을 궁금해하던 사장님 사모님께도 알렸고 너무 고생했다며 너무 축하한다며 동생의 1학기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웠던 시절 일을 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동생의 등록금을 내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은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자 동생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번다며 제게 용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누나 마음이 그런가요? 그래서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보내지 말라며 그럴 돈 있으면 그냥 잘 모으라고 합니다. 그간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서 조금씩 적금도 붓고 생활비 쓰고 동생도 가르쳤던 것인데 동생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정말 생활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동생은 군대까지 다녀왔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냐며 자리가 있다면서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매일 일을 하느라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 소개받은 사람은 안 봐도 좋은 사람일 것 같았고 저를 딸처럼 생각하며 살뜰히 생각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주선으로 선을 보았고 상대는 인상도 좋고 제가 따질 건 아니었지만 집안도 평범하니 괜찮았습니다. 선짜리 이후에 서로 마음에 들었던 우리는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지라 고맙기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았습니다. 설레는 그 감정들이요. 둘 다 나이가 가득 찼던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지라 왠지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 고민을 하자 이미 다 알고 있던 부분이라 괜찮다고 상관없다던 그 사람이 참 고맙고 그래서 용기가 났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아도 되겠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딱히 기뻐하지 않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 주말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아직 졸업 전이라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 미안하지만 결혼 비용 좀 내줘.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여자친구랑 결혼한다고? 졸업하고 직장 잡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몸이 약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여자 쪽 집에서도 다 알고 한바탕 소란을 겪었는데 결혼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결혼할 만큼 돈이 없어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간 스스로를 구하라고 생각하며 잊고 지냈던 부모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동생 결혼을 위해 그간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서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비용을 동생에게 해주게 되었고 제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도움을 주게 되어 결혼할 돈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제게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때 제 나이 이미 27이었고 그는 저보다 나이가 더 있었던 만큼 남자의 집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고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올케는 경수와 같은 학교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사귀다가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하는지 물으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울케네 집이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희 남동생은 마음에 들었지만 저희 집안이 볼품없어서 사이로 삼을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결혼이라고 해요. 저희 집 식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식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부탁하다시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바로 처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결혼 이후 동생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까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으면서 그간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졸업 이후 회사에 취직을 했고 첫째로 딸을 낳고 둘째로 아들을 낳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동생은 갑자기 돈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냐고 하니 회사에서 사원 한 명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는데 자신은 호감이 아니라 그냥 뭐 물어볼 때 알려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회장 사위인 걸 알고는 자신이 양다리를 걸쳤다며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여자를 고소하라고 했더니 그 여자도 우리만큼이나 못 사는 집안 출신이라며 그냥 자신이 몇 푼 주고 말지 어떻게 고소를 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3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알겠다고 자신은 이제 이혼하게 될 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업계에 소문이 나서 취직도 안 될 거라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데 순간 판단이 흐려져 동생에게 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동생이 부탁한 돈을 모두 해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모님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왜 그러냐 서운한 게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고맙고 감사한 것 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배였던 사모님은 안 그래도 6개월 정도 있다가 아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었다면서 그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두려는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돈이 필요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던 중이라고요.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 사장님과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부족한 금액만큼을 퇴직금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시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도 잘 없기도 했고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께서는 먼저 우리 집 식구이니 그렇게 해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려워 말고 받으라고 하셨는데 재력은 둘째치고 우리 부모님이 왜 이분들처럼 마음이 인자하지 못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사모님께서 약속한 돈을 주셨고 저는 그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은 돈을 받고 또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 일이 6개월 뒤 사장님과 사모님의 이민으로 저는 12살 때부터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당장 지낼 곳부터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보증금의 월세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시설도 형편없었고 화장실도 집안에 없었어요. 반지하이지만 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절망도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20년을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일했는데 제 수중에는 동정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고 팔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더군요.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있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절 자신의 놀이개처럼 막 대하려는 주인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처음 일했던 사장님과 사모님을 떠올리며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 일하지 못하고 몇 개월 단위로 이 집 저 집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집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면접을 보러 가니 정원도 있고 집도 제법 넓고 일이 많겠더군요. 하지만 제가 처음 일했던 것도 그랬었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사모님께서는 하루 반나절 써보고 괜찮으면 오래 일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도 20년 가까이를 하셨는데 이번에 딸이 쌍둥이를 출산하며 도와줘야 해서 딸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일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간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사모님은 제게 함께 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만은 좋은 분들이어서 오래 일할 곳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오랜 시간 근무하는 만큼 월급 또한 만족할 만큼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으니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일하는 집은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딸과 손자, 선아가 함께였습니다. 보이는 가족 관계 외에 물어보는 건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어서 언제나처럼 궁금한 건 마음속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그 집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집안 어디를 가도 사진이 없었어요. 보통 집에는 가족들 사진들을 벽이나 테이블 위에 두기 마련인데 그 어느 공간에도 사진이 전혀 없었어요. 조금 독특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간 못 보던 남자가 집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궁금했지만 한창 저녁 준비 중이던 시간이라 일을 했습니다. 이내 저녁 시간이 되었고 상을 차리려고 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저를 쓱 보고 지나친 제 동생은 미처 저를 몰라봤고 사모님께서 저를 새로운 아주머니라고 소개를 하면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른 척 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돈분들과 옥계는 저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몰랐으니까요. 동생을 오랜만에 본 그날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고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당장 갚아야 하는 대출금도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사돈댁보다 대우가 좋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바보 같지만 그냥 모르는 척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하면서 일을 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침, 저녁, 식사 시간 정도만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생 내서 일을 하다 보니 동생 생활이 눈에 보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동생은 집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동생을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의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들은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에 그렇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올케는 조금 징징거리는 스타일 같았어요. 아이들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이래서 힘들고 저를 힘들다며 안 사돈 어른이나 저에게 먹이는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카들은 너무 귀여웠어요. 제 조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딱 닮았더군요. 딸은 올케를 닮았고요. 동생은 집에서 마주쳐도 철저히 저를 남 대하듯 했습니다. 물론 거의 말을 섞을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동생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동생이 제게 따로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철저히 저를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동생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고 조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마중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울케가 하던 일이었지만 울케는 외출도 작고 자주 피곤해서 조카들의 하원만은 늘 제 차지였어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분씩 일찍 나가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카들은 제게 고모라는 말 대신에 아줌마라고 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간 세월이 흘러 그 집에서도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간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을 모아 대출도 다 갚고 집도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진짜 안정이 되었지만 일을 그만두지 못했어요. 말을 섞을 수는 없었지만 동생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조카들을 직접 키우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 50살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라도 제 삶을 좀 찾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젊은 시절 결혼을 하지 못하여 그 이후 사랑해본 적도 없었고 평생을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만 하느라 제 주변에는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일하는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제대로 대화하는 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사돈 어른께서는 제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한창 일을 할 나이기도 하고 이전 아주머니처럼 자신 때문에 불편하거나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빠진 안사돈은 여자로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간다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했고 약 한 달이 지난 뒤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때 이미 조카들은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 있었지요. 일을 그만둘 때 가장 힘든 것은 조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살, 6살에 처음 만나 조카들을 먹이고 시키고 제가 다 하고 어떤 날은 등하교 시켜가며 정말 제 자식처럼 돌봤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한 만큼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자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며칠은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렇게 얼마간 편히 쉬다가 저를 위해 예쁜 옷을 사고 머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간 파마도 안 해보고 머리가 너무 길면 긴 머리를 망에 넣어서 단정하게만 하고 다녔어요. 게다가 염색도 집에서만 해봤어요. 저도 미용실에서 염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염색을 한 번 하는데 1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버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쓰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미용실을 시작으로 옷도 사고 주민센터에서는 강습도 신청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정말 신세계였어요. 강습을 함께 듣는 사람들도 사귀게 되면서 국민학생 이후로 처음으로 친구도 사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50살은 아직 젊잖아요. 계속 놀지만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매칭 업체를 통해서 하루 반나절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4시간가량 일을 해도 저 혼자 충분히 한 달을 살기는 충분했습니다. 서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던 주변에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건강검진은 필수라며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조금씩은 이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큰 병이거나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며 제 인생을 즐겨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울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내셨지요? 애들은 잘 있나요? 네, 그럼요. 혹시 요즘도 일을 하세요? 매일 4시간 정도 알바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그러면 혹시 저희 딸 집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딸 집이요? 시집 갔나요? 네, 얼마 전에 시집 갔는데 살림하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줌마를 보내줄까 싶은데 잘 모르는 사람을 보내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여쭤보는 거예요. 순간 조카의 이야기라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건강도 조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이전처럼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사모님 부탁이라 웬만하면 들어드리는데 상황이 안 돼서요. 아니,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해주시는 것으로 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아주머니, 아니, 형님, 제가 정말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생 봐서라도 조카네 집 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언제 아셨어요? 저희 집 일 해주실 때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아, 걱정 마세요. 정말 저 말고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래서 의심도 안 하세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래도 저는 일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생인 걸 알고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개인적인 대화는 동생이 결혼 후 제게서 3천만 원을 빌려가던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누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며칠 전 우리 와이프가 전화했었지? 그래서 내용은 알 거라고 생각해. 우리 딸 집에 가서 일 좀 해줘.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누나가 애들 엄마보다 더 정성으로 키웠으니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너는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니? 누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늘 돈이 필요할 때만 날 보러 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누나,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 어쩜 평생을 나한테 부탁만 하니? 너는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야. 네가 날 누나로 생각은 했니? 내가 그 어린 시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너 정말 너무하지 않니? 내가 뭘? 누나 고생하는 거 알아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갔잖아. 이 정도면 잘 키운 거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 결혼하고 나 완전 없는 사람 치고. 괜찮아. 내가 나 결혼 얼마나 하고 싶었는 줄 알아? 나 결혼할 돈으로 너 결혼시켰어. 그렇게 내 결혼은 깨지고 여태 혼자 살았다고. 내가 한 선택이니 그 인생을 너를 원망하지는 않을게.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데 날 죽은 사람은 만들지 말았어야지. 장인 어른이 자꾸 누나에 대해 물어보기에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어. 됐어.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딸 집에 가서 일 좀 해줘. 애가 너무 곱게 커서 가서 살림도 잘 못하고 이번에 아이까지 가져서 너무 힘들어하네. 그래도 누나가 고모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해주겠어. 그래서 나도 와이프도 누나를 떠올려서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고모라는 걸 애들한테 밝혀줘. 그러지 않고는 난 안 가. 내가 지금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더라. 이제는 조심하라는데 내가 니네 딸 집에 일해주러 가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내가 조카들한테 아주머니 취급을 받아가며 일을 해야 되겠니?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 건데? 내 누나라고 밝히고 싶었으면 진작 했어야지. 여태 남인 척 한 건데 갑자기 왜 그래? 네가 나 죽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 알고 나니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네. 후회가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꾸 별거 아닌 걸로 이럴래 정말? 저는 동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이 제게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한 적이 없기는 했어요. 내가 누나라는 이유로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었지요. 하지만 동생이 저를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이후에도 올케야 동생이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열흘 정도 흘렀을까요? 안 사돈 어른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으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하십니다. 20년 세월을 제게 한결같이 대하던 분이니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약속된 날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간 잘 지냈어요? 20년을 매일 보다 보니 소식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 보니 좀 이른 나이에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녀가 시집을 갔는데 살림이 많이 서투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손녀 집에서 일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강이 썩 좋은 편도 아니라서 지금처럼 조금씩 알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딸이 하도 걱정을 해서 혹시나 말씀드려 본 건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혹시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사모님 사위의 누나입니다. 사돈어른은 깜짝 놀라시는 듯 하더군요. 그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한 번도 뵙지 못했던 터라서 처음 일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 동생 밑으로 들어간 돈들 때문에 너무 많이 궁할 때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나라고 밝히면 일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위의 누나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하죠? 사돈어른께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리며 그동안 속인 건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진심으로 존경했었고 내 동생과 조카들이 먹는 거라는 생각에 더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진심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예전에 죽은 줄로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기에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버리고 제 동생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12살 어린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대학을 보냈고 앞으로 남은 삶은 알아서 살겠다고 해놓고 그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을 하려던 찰나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큰 돈을 빌려달라고 나타났어요. 가지고 있는 돈에 빚까지 지어가며 장가를 보냈더니 연락 없이 살더군요. 결혼식 때 사돈 어르신께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식장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으로 장가를 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죽은 사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평생을 두고 제가 어르신을 뵐 일이 없지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듯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동생에 대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손녀댁에 일하러 가지 못할 듯 싶습니다. 그간 제가 일하면서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돈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며 결혼식 때 제 동생이 먼저 누나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제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사돈어른께서 바깥 사돈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인간미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동생은 사돈 어르신 댁의 후계구도에서 빠지게 되었고 손 아래 동서보다 입지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한동안 제게 자신이 어떻게 쌓아올린 삶인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냐며 온갖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야말로 이제 언제 죽어도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깟 문자 협박이 두려울까요? 평생을 동생만 위하고 동생만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고자 얼마 전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동생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간 세상의 유일한 핏줄이라고 동생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남은 삶 동안 맑은 하늘도 보고 푸른 산도 보고 넓은 바다도 보며 진정으로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전 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참 공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고요. 그곳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이쁘고 친구들 만날 나이에 애도 없는데 결혼을 하냐고 말렸지만 그냥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보육원 보호시설을 돌아가기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보호소를 나가라는 통보로 전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인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실수였지만요. 연애할 때는 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정 꾸리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했어요. 주먹을 일삼는 건 기본이고 결혼을 하니 일하는 것도 때려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월세까지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일단 돈 모을 때까지 시댁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저야 어쩔 수 있나요? 돈 없고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시댁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워낙 저를 아니 곱게 보시고 부모 없고 천에 고아라서 면전에서 욕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앞날이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나서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팔자를 내가 꼬았구나. 고아로 자라서 사랑을 못 받으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 못하고 그저 사람이면 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개 취급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제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을 탈출해서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독립적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남편 몰래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떻게 노름판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나마 하나 남았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하다가 집이 법원에 넘어가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가신 시부께서 강원랜드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걸 알아서 시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 좀 있는 거 다 달라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엄마 적당히 해. 그거 중독이야. 아, 나도 도박하고 나도 빚쟁이야.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빚에 허덕여서 못 내는 이자가 얼만데 이놈의 집구석은 부모가 도움도 안 되고 아 진짜 살기 싫다 라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돈 모은 거 다 안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몰래 돈 모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달라니요. 저는 땅 파서 돈 벌었나요? 저도 매일 진땀 흘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목이 떨어져 나갈 듯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막말로 어머니, 제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서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락바락 소리치시고 밥도 제 것만 쏙 빼놓고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상적으로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주먹으로 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미련하고 안쓰러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하는 곳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들어갔고 핸드폰을 꺼둔 채 거의 일주일간 죽은 사람처럼 일도 안 나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진정시키고 정신이 조금 되자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이 다다다 오더군요. 전화를 키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이놈의 성격 때문에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절 불러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곳이 위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습하고 건물도 없고 산들 사이에 도로만 뻥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간 후 시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제대로 된 가로등 하나 없을 정도로 으쓱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사고 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주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깨어 있어요. 나 살아있다니까요. 나 지금 다 들려요. 간호사쌤, 의사쌤 목소리 다 들려요. 라고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밖에서 안을 못 보는 투명색 통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던 것이죠. 끝없는 계단을 계속 걸어가고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며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또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여기에 의식이 있다고 제발 나 좀 확인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몸 하나 입술 하나 꿈뻑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코마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었죠. 저는 멀쩡하게 생각하고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희미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힘껏 외쳤어요. 어머니, 남편, 나 의식 있어. 나 몸이 안 움직여도 살아있다니까?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압박감과 고통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죽겠다 싶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끔찍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하늘은 검정색에 바닥에는 송곳이 박혀 있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또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갑자기 꿈속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동자에 반응 오는데? 눈동자랑 손가락 반응 온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저는 꿈속에서 벗어나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의 외침이 통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발가락, 손가락, 고개 돌리는 거, 눈 깜빡거리고 어눌한 말을 사용하는 등 점점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왔고 몸이 말을 안 들어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수위를 견뎠습니다. 형사로 추정되는 분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앉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다 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 정신은 멀쩡했다고요. 간호사쌤이랑 의사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고 저 담당 간호사분이 성이 최 씨라는 것도 기억해요.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저 한 번 면회 온 적 있었죠. 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상태 계속 안 좋았고 그때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다 기억한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온갖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진정하라고 이렇게 힘쓰다가 다시 몸 상태 안 좋아진다고 지금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제가 진정이 되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요. 도박 빚에 허덕이던 시모와 남편은 저를 사고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노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보험 사기 같은 걸 해서 돈을 꽤 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해서 시모와 남편이 저를 대상으로 그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에게서 나온 돈을 일정 부분을 그 보험 사기 일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편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차로 저를 친 거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장소까지 저를 유인한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려고 하더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 자동차가 도난된 차였고 그 장소에 CCTV가 하나도 없어 뺑소니로 범행을 못 잡을 뻔했다더군요. 본인들이 안 잡힐 줄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면회와서 남아있는 저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지인이 다른 사기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과 함께 꾸민 일들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모와 남편은 지금 영장 발부되어서 구속수사 받고 있다고 해요. 못해도 징역형이라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감옥에 갈 거라고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이 TV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심리치료 과정을 병행하며 몸을 추스렸어요. 오랜 시간 근육을 못 쓰고 혼수 상태였기에 계속 재활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모의 소송 과정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한 시모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나 고약하고 못돼서 꼭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저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모와 남편은 징역형이 떨어져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원하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직접 당해보니 정말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냥 믿을 건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가정 이루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 꼴까지 났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고아원 시설 출신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사람 가려서 만나요. 힘들어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